할 수 있다면 공통점을 찾아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을 수영에 비유하고 싶다. 수영은 노력이 필요하고 잘 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하고 어느 정도 이동해야 하고 우리 몸에 좋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종종 미친 듯이 허우적거려도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수영을 할 때처럼 일단 호흡법부터 기억하자. 긴장을 풀자. 상대방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보 같고 틀린 것 같다면 틀린 건 생각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새겨보자.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요. 대화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 상대가 나랑 친하지도 않고 불편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없고 1초가 1분 같은 시간 속에서 마른 침만 삼키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입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쉽습니다.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불편한 상대를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할 때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능구렁이처럼 잘만 빠져나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나만 어색하고 답답한 상황에 갇힌 기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정답일까 싶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돈, 일,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국에서만 15만 부가 팔린 대화 기술서의 작가 짐 마티넷은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요 목적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밀어내는 상황 대처 기술을 알려주며 이 책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주도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저는 1장에 해당하는 글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 1장.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자, 부딪힐 것 같은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같은 사회적 모험을 앞뒀을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왜 굳이 가야 하냐고,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임에 가서 평정심을 잃으니 가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안 그런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면 언제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그곳에 누가 올지 모르는 법이다.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업적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이 적어도 한 명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편가르기식 사고방식으로 인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만약 그 모임이 업무의 일부라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상대와 어울려야 한다. 하지만 업무 관련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어떠한 경우든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불편한 상대와 대화를 하게 되든 아니든 언제나 탐색하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관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물론 인생관과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면 유독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결 나을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약간의 마음 챙김 기술을 이용해 미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쓸데없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소셜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 불편한 상대와 어울릴 준비를 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고백하건대 2005년인가 2006년쯤 소셜미디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모순적인 말 같았기 때문이다. 내게 소셜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처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언컨대 나는 러다이트가 아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다. 하지만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볼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최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애넌버그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24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정서적 건강에 해로우며 최근 두드러진 갈등의 원인이라고 시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 연구는 페이스북의 사용 증가와 전반적인 행복, 특히 정신건강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는 페이스북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양극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사이트가 어떻게 사회 양극화를 초래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은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쉽게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논쟁을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건드리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일은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모래성을 쌓으려 애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소셜미디어가 가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일을 계획하고 전 세계 소식을 바로바로 접하고 그 밖에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제공되는 숫자를 보며 인터넷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나는 사회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에 5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감정의 익명성, 다시 말해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게시물이 실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개는 상대방을 기계적 존재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소셜미디어가 지닌 이 같은 원격적 특성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리저리 떠돌게 만든다. 기사나 게시물의 댓글에 달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종종 실생활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정도까지 내려간다. 한편으론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실생활 대화의 상당 부분이 비언어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는 인터넷의 신속성이다. 대중매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다 보니 우리는 흔히 감정적 반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만다. 대다수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밀레니어 세대와 Z세대들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거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신속성은 이보다 100만 배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전화를 걸면 한 사람에게만 창피를 당하고 말 일이지, 영원히 기록에 남아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셋째는 컨텐츠의 양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의견, 비방, 농담, 발췌, 링크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상처 주는 말들은 우리의 사회적 감성을 마비시켜버린다. 우리는 그 양에 압도당할 뿐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만약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계속 접속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네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셜미디어는 소위 말하는 시민 저널리즘을 조성한다. 우리 모두가 참여자이고 진실을 지키는 전사들이다. 우리 모두가 평론가이며 전문가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의 블로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 소셜미디어의 글은 정확도나 중요도보다 대부분 인기 순으로 배열된다. 사람들은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미묘한 글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파적 글과 선동적인 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일명 낚시글과 같이 클릭을 유도하는 티저 링크를 이용해 더욱 자극적인 컨텐츠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소셜미디어는 잘못된 정보가 번성하고 거짓된 믿음이 먹히는 곳이다. 여러 다양한 혐오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옥한 땅이다. 마지막이자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아도취의 거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의 탁월한 알고리즘 덕분에 인터넷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레 추구하게 되고, 인터넷은 적극적으로 그 신념 체계로 인도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뉴스를 만든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 개의 뉴스 방송 중 하나를 켜서 전 세계 헤드라인 뉴스와 국내 뉴스, 그리고 여타 관심이 가는 과학이나 지역 관련 뉴스를 보곤 했다. 어떤 뉴스에 시간을 소비해야 할지 선택하지 않았다. 모든 뉴스를 훑어보고 전달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던 뉴스를 우연히 접하곤 했다. 이에 반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우리의 관점을 반영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을 찾거나 믿음은 같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 보다 급진적인 사람들을 찾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양극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즉,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이슈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함께 토론을 거친 후에 그들의 관점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점점 커지는 반향실과 같다. 소셜미디어의 이 같은 측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즘의 분노 문화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이버 기술이 우리 사회에 너무 빨리 생겨났으며 이에 비해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발전은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걷기도 전에 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를 내고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를 반사회적 미디어라고 지칭해 왔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이트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웹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셜 네트워킹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회화와 같지 않으며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어떠한 이슈를 놓고 열띤 온라인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트위터에서 벌어진 논쟁의 실타래에서 비롯된 감정의 응어리를 자신도 모르게 오후 6시에 있을 모임에 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분명 소셜미디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 경험상 온라인 대화에는 규칙이 있다. 바로 좋아하는 것에 관한 글을 올려야지 불평불만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색한 정막을 깨고 소소한 대화부터 나누자. 소소한 대화는 대화의 에피타이저와 같다. 그 뒤로 주요리가 이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때로는 에피타이저만으로도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소한 대화에 집중한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실 소소한 대화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소소한 대화가 굵직한 대화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관계를 맺는 일은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논쟁적 이야기와 상관없이 관계 맺기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시간 낭비라고 하겠지만 소소한 대화의 유용함을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늘고 있다. 우리가 모임에 가는 이유는 대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어울리고 즐기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불편한 상대와 어울릴 때조차도 사실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임에 간다면 세상의 한 구석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임에 간다면 한마디 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5분의 대화로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라면 상대방이 사고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는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누군가와 주거니 받거니 활기찬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이상적으로야 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눈다면야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임에서 벌어지는 설전에
승자는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소소한 대화를 즐겁게 나누는 일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아마도 다들 초반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소소한 대화가 정말 즐거워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소소한 대화가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으면서도 익숙한 그리고 괜찮은 이야기거리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가령 집주인을 어떻게 알아요? 어느 도시에 살고 있어요? 칠리를 먹어본 적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시간이 날 땐 어떤 일을 즐겨 하세요? 와 같은 것들로 말이다. 소소한 대화를 통해 긴장을 풀고 상대방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일단 소소한 대화로 대화의 물꼬를 틀고 나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것이 형성된다. 만약 대화를 나누다 문제에 부딪힌다면 좀 전에 나눈 소소한 대화로 언제든 돌아갈 수도 있다. 초반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일종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선입견에 얽매이면 대화에 문제가 생긴다. 대개 모임에 필요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그저 마음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것이다. 마음가짐이란 기본적으로 태도와 신념의 집합체이다. 개인적으로 미리 정해준다는 것은 사고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개인적 편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나눈 사회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념은 정체성의 일부이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갈 때처럼 특별히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신념을 꽉 움켜쥐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집단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동질감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지애와 방어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내가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틀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 우리가 가진 신념 가운데 하나에 도전한다면 전반적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모두가 그렇다. 나도 여러분도. 예를 들어 나는 세로로 길지 않고 대신 가로로 넓은 큼지막한 2인용 유모차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유모차가 온통 상점의 통로를 점령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누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주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내가 어이없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통로가 정말 좁은 맨해튼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이런 편견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절대 편견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다. 그리고 항상 먼저 스스로를 다잡는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알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유연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념을 꼭 포기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편견은 칭찬할 것이 못 되지만 편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편견 때문에 시인이 은행원만큼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혹은 타고나기를 개가 고양이보다 우월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신념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거나 사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미리 정해두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평생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나간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쯤은 할 수 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만약 친구들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한다면 거기에다 대고 반응을 보이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명백한 오류를 어떻게든 바꿔놓겠다는 마음을 누르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평소 자신이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알고 편견을 조금 느슨히 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면 대화에 더 잘 집중하고 더 잘 경청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정중히 그에게 두었던 관심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자. 수백만 사람들이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다. 명상이나 요가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중심을 잘 잡으며 과도한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정신적 수양을 매일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안하게 만드는 모임에 가기 전에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일은 결코 나쁘지 않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면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도 수월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말도 쉽게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정말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차분히 듣고만 있으란 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을 것이다.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비록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고회로는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다. 이 책은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나 그저 잠자코 있는 법, 혹은 화를 참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소개된 책략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주제로 토론할지는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내가 소개하는 규칙을 따른다면 방어적 입장을 취하게 되거나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와 정신적 멘토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동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를 두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행복과 만족, 평화와 기쁨은 사랑에서, 분노와 증오, 불안과 죄책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사실 우리는 두려운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내야 화를 내지 않게 된다. 물론 말이야 쉽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수양과 마음 챙김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 가운데 하나는 현재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밤 우리가 특히 잘하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말자고 다짐해보자. 간결한 말 한마디에 친구들과 한바탕 웃어젖혔던 때를 떠올려보자.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데 있다. 게다가 그날의 이슈에 대해 미리 잘 정리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그러지 말고 순간에 집중하도록 노력해보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그 주제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자. 최소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서너 번 심호흡을 하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더 기울이는 법이다.